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발생한 FTX 파산 사건과 관련해서 당초 10만 명으로 예상이 됐던 채권단 수가 10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16일 기사인데요. 시장 영향으로 굉장히 일파만파로 확대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FTX 사건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 분들도 뉴스를 팔로우업 하기도 어려우실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인포맥스 D에서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채운 블록이 돼서 디지털 세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 D 지금 출발합니다. 네, 크립토 시장을 보는 탁월한 시선, 크립토 마켓 분석과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미선 빗썸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하는 크립토 리서치,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미선 센터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FTX가 이제 파산을 선언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과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나 테라 사태가 이제 상반기에 있었고요. 네. 이제 약 반년 만에 크립토 블랙홀이 또 일어나게 됐는데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FTX 파산 사태를 보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테라 루나 당시에는 어쨌든 그것을 발행한 어떤 주체가 얼만큼 어떻게 건전하게 이런 것들을 운용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네이티브 토큰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 이런 어떤 개별적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제로 가치가 있냐, 이 네이티브 토큰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원가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그 가치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냥 우리 어떤 이 네트워크 안에서 사용되는 네이티브 토큰에 대해서 그동안 가치를 부여해서 이제 움직였던 것들이 그 가치가 완전히 급락을 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게 이제 테라 루나 사태에서의 본질이었던 생각이 드는데, FTX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복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FTX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했던 FTT 토큰이라는 네이티브 토큰을 가지고 담보로 활용해서 여러 가지 대출과 레버리지들이 일어났다라는 점이 있었고, 그다음에 FTX라는 거래소가 굉장히 어쨌든 명망이 있는 업체였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거래 기준으로는 3위, 그리고 일 거래량 한 20조 원에서 30조 원 정도 이렇게 이제 거래되는 거래소였고, 어쨌든 여기에다가 코인을 사서 이 FTX에다가 예치를 해놓은 이용자 수도 120만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FTX가 파산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가상자산을 다루는 어떤 그 기업들, 이 기업들이 고객의 자산하고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특별하게 이것을 뭐 공시를 해야 되는 의무라던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그냥 좀 마음대로 유용을 했던 뭐 그런 케이스였다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에 처음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제 FTX의 이제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곳에 어떤 자산 규모 안에서 이 FTT라는 토큰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갖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둘 간의 어떤 불법적인 거래들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이제 추정들이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거의 9일 만에 FTX가 결국엔 파산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FTX가 파산 신청했던 서류고, 여기에 보면 이제 관계사들이 이제 134개 정도 있었던 걸로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크레디터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10만 명 이상인데, 지금 FTX 유저 수가 1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총 에셋은 지금 저기 이제 마지막 쪽에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50억에서 이제 5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자산과 부채를 이제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됐고, 정확한 총 자산 규모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지금 저게 이제 컨솔리데이티드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130개 회사를 다 합친 이제 기준인데 아마 대부분이 이제 FTX 거래소하고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가 대부분 차지할 것 같고 네. 일단 FTX 거래소만의 총 자산으로만 보면 한 90억 달러 정도가 이제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가 6월 기준으로 한 150억 달러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총자산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 두 개 합치면은 원화 기준으로 한 35조 원 정도? 그 정도 이제 4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맥스로 얘기했던 뭐 66조 원 정도보다는 이제 적은데 뭐 다른 것들을 다 합치면은 거의 뭐 40조에서 50조 원 정도의 사이즈의 어떤 파산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규모만 가지고 보면은 이제 과거에 앨런 사태 때 예, 그때가 이제 60조 원 정도 됐었고, 80조 원 정도 됐었고, 그다음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리만사 자산이 800조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테라 루나 사태 때 테라랑 루나 코인 시총을 합친 게 이제 6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비교를 하면 규모만 가지고 보면은 지금 이제 앨론이나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 그때랑 조금 더 비슷하고 리만 때보다는 이제 규모 자체는 뭐 작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이제 어떤 금액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거래소가 파산했다는 거에 대한 크립토 참여자들의 어떤 충격과 어떤 신뢰감이 크게 훼손됐다라는 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연쇄적인 다른 거래소도 그러면은 내가 코인을 산 거를 내 잔고에 있는 거를 그럼 거래소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지금 뭐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크립토닷컴이라는 이제 17위 거래소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후오비, 게이트.io 이런 거래소들이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도 약간 뱅크런의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들이 계속 인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인출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인출 중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선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은 또 이제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추이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곳은 FTX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뱅크런 조짐이 있는 곳도 있고 네. 혹은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에 신뢰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움직임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저희 연합 인포맥스가 이제 보도한 걸 따르면 채권자가 네. 아까 10만 명 기준으로 앞서 서류는 나갔었는데 네. 이제 파산 신청 서류가 1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네. 너무 지금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지 않나. 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피해자 규모라든지 뭐 피해 호소인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좀 얘기가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여기 이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FTX 거래소 유저들이 기본적으로 다 채권자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무담보 채권자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파산 절차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보상해주는 과정에서 담보 채권자 대비해서는 순위가 아마 후순위가 될 거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이 이용자들이 그래도 보상에 대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FTX 거래소에 이제 뭐 이용 약관 뭐 가입할 때 밑에 이제 디스클레이머 부분을 보면 고객의 자산은 우리 회사가 뭐 이용을 한다거나 그것을 대출해 준다거나 그렇게 이용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문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이제 보상을 아마 요구를 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좀 더 우선적으로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요구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 법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어쨌든 순위 자체가 조금 밀릴 가능성을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이 이제 분배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남아있는 자산 규모가 너무 지금 미미한 상황이에요. 예. 지금 왜냐하면 해킹도 당했고 이제 네. 파산 신청 하자마자 다음 날은 또 너무 어이없게도 해킹 사건 때문에 그냥 코인이 털려 나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지금 FTX 안에 대차자표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더라고요. 일단
이제 법정 통화 예치금을 그냥 넣어놓은 게 있어요. 네. 사람들이 코인을 언제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사기 위해서 그냥 원화로 일단 연계해서 넣어놓은 것이 있을 거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놓잖아요. 뭐 K뱅크든 어디든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직접 산 코인들, 고객들이 산 것들, 자기 잔고에 적혀 있는 그것들, 그것이 그 수량대로 그대로 온전히 있느냐의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일단 비트코인은 잔고가 하나도 안 남아 있고요. 비트코인은 거의 없다. 네. 아, 근데 지금 기본적으로 당연히 FTX 이용한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샀죠. 그러니까 그것이 대차제도표 안에서는 라이어빌리티 쪽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들으시는 분이에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FTX라는 거래소의 재무제표를 보면 네. 내가 FTX의 부채, 그러니까 줘야 될 돈이 있을 거고 받은 네. 돈일 거고요. 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을 텐데 네, 줘야 될 돈은 아마 이제 고객으로부터 라이어빌리티. 받은 네. 돈이겠죠. 네, 네. 그래서 왜냐하면 아, 고객이 꽁코인. 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줘야 되니까. 네, 네. 근데 이걸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산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없다. 아, 이쪽이 너무 없다는 거네요. 네, 자산 쪽이 지금 완전히 이제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일단 고객들이 샀던 코인들은 일단 부채 사이드에 다 줘야 될 돈은 적혀 있는 있는 거고. 거고. 네,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차이가 나면서 네. 결국은 자산이 없기 때문에 네. 이쪽에 줘야 될 돈에서 순위를 정해야 될 텐데 네. 야 누가 먼저 가져갈 거냐라는 순위를 정해야 될 텐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줄 게 별로 없다. 아, 네. 이게 문제인 거고 네. 순위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 이제 순위에 대한 정확한 부분은 아직 알려지진 않았는데 아마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해줬던 데들 네. 그런 데들한테 먼저 뭐 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위도 중요하지만 일단 없다는 게 더 중요하긴 맞아요. 하네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림을 이제 준비된 거를 보여주시면 예. 이거는 이제 더블록 리서치에서 뭐 작성한 거고 네. 이거 데이터의 소스는 FTX가 파산 신청하기 전날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여기저기 자금 구하러 다니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작성을 아. 했던 데이터이고요. 왼쪽에 있는 그 이제 900달러로 되어 있는 부분, 저 부분 이제 단위가 100만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9억 달러 정도 되는데 저 부분이 이제 유동성 자산으로 되어 있어요. 리퀴드 에셋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에 이제 라이어빌리티 아웃스탠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바로 팔아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금액이 전체 부채의 지금 10%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빚 중에 팔아서 만들 수 있는 돈이 10%밖에 안 된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고객들이 코인 갖고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코인을 지금 다 인출하겠다 또는 내 지갑으로 빼겠다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게 뭐 지금 10%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걸 팔아서 줄 수 있는 부분은.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자산 사이즈에 그러면 이제 저 리퀴드 에셋도 있을 거고 유동성이 조금 떨어지는 다른 자산들이 다 이제 합쳐져 있을 건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자산과 부채의 숫자는 같은 거잖아요. 예. 다만 이제 자산 안에서 정말 자산의 가치가 있는 자산이 있는 거고 없는 게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두 번째 로빈후드 주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 예, 저 부분은 고객에게 보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불확실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2일 뭐 어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파산 신청하고서 그 해킹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코인들 그러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는 다른 코인들의 가치도 다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고유동성 자산으로 생각했던 것 중에서도 진짜 남아있는 거는 저 가장 마지막에 있는 프로포마 리퀴드 에셋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제 저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는 뭐 거의 시장성이 없는 코인들로 지금 자산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차제도표가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네. 파산 직전에. 그래서 그 이제 바이낸스의 그 창풍자오 CEO가 네. 원래 이제 유동성 그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인수하겠다라고 했다가 맞아요. 하루 만에 말을 바꿨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 FTX가 완전 이제 아주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한 어떤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뭐 어떤 경쟁적인 구도에서 FTX를 죽이기로 악의성이 한- 있었다. 네, 어떤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일단 대차제표를 한번
검토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 자산 안에서 구멍이 이제 엄청 많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저 총 자산 안에서 남아 있는 건 거의 없고 이제 이용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코인의 어떤 부채 쪽만 잔뜩 쌓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마 인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FTX CEO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게 그래 우리 전체 다 인수해 너무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인수가 돼서 살아나면 법적인 부분에서도 조금은 부담을 더는 거니까요. 약간 해소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 자체를 해석할 때 바이낸스가 일부러 FTX를 죽이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내가 팔 거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오히려 더 확산을 키웠다. 그리고 산다고 했다가 아니네 그러면서 취소해버린 것도 자체도 네. FTX를 죽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정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 또 이제 반대편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판다고 얘기 안 하고 팔면 또 그것도 욕할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네. 이거를 좀 그 음모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정치적인 해석부터 뭐 자체 부실에 큰 원인이 있다 이렇게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제 시작은 11월 2일 날 이 네. 미국의 크립토 언론사 코인데스크의 보도로 시작이 됐거든요. 아, 네, 맞아요. 예, 뭐 그 전부터 부실은 있었겠지만 네네. 이제 그러면 그 이후에 장펑자오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일종의 참전을 하면서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네. 이제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FTX의 파산 선언, 파산 사건은 뭐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원인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의 이제 대차대표 상에서 이제 FTT라는 FTX 거래소가 이제 발행했던 네이티브 토큰으로 이제 거의 한 40% 정도가 채워져 있었거든요. 네. 그걸 이제 문제로 지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뉴스가 나왔을 때 저는 그거 자체가 얼만큼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볼지에 대해서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관계사 안에 있고 예. 뭔가 FTT라는 토큰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자체만으로 FTX가 뭐 파산을 한다거나 그렇게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예. 왜냐하면 FTT라는 그 자체 코인이 가치를 유지하고만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계속 거래만 된다면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 거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FTT라는 토큰이 문제가 생기려면 그것을 발행한 FTX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걸로는 연결이 되진 않았는데 아마도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파봤을 때는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이름을 리서치로 달았는데 사실상 이제 투자회사였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좀 피하고자 이름 자체를 리서치로 달았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곳에서 이제 FTT라는 토큰을 가지고서 이제 담보로 삼아서 이제 대출을 좀 많이 일으켰던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이거를 활용해서 네. 레버리지를 쓴 거니까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림을 이제 띄워주신 거를 보면 뭐 FTX 복잡하네요. 그룹사 구조인데요. 이게 전체 그룹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130개가 다 들어가 있진 않고 한 90개 정도, 80개 정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글씨가 잘 보이진 않지만 일단 색깔로 이제 오렌지색이랑 이제 녹색이랑 파란색으로 맨 위에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각각 그 FTX의 임원 그냥 어떤 엔지니어링 담당, 그다음에 CTO, 그다음에 이제 뱅크먼 프리드 CEO 이렇게 있고요. 지분 구조가 이제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CEO 뱅크먼 프리드가 이제 갖고 있는 지분이 이제 파란색 박스 밑으로 되어 있는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해서 90% 지분 갖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알라메다 리서치 밑으로 또 한 6개 정도의 어떤 자회사들이 이제 밑으로 쭉 깔려 있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투자의 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로 나왔고 FTX는 이제 중간쯤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 부분이 이제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어떤 FTT 토큰을 발행한 것들이 이제 관계사 안에서 이제 유용이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이 토큰을 활용을 해서 이제 레버리지를 쓰고 그렇게 이제 전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너무 이제 복잡한 구조들인데 사실 저런 것들도
저희가 문제가 이번에 발생하기 전까지는 저런 것들이 공개되지가 않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공시의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 어떤 회사들의 어떤 밸런스 시트이 어떤 상태인지, 뭐 가장 기본적으로 FTX 거래소의 밸런스 시트이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를 고객들이 알 길이 없다 보니까 사실 어떤 공개된 정보가 너무나 없었고 충분한 공시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FTX가 그동안 그 투자들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소방수 역할도 자처하면서 좀 파산 위험에 있는 기업들을 뭐 인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지금 이제 와서 찾아보게 되니까 투자했던 회사가 이제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줬는데 못 갚는 상황이 되면 그냥 그 회사를 인수해버리는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됐던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손실을 덮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갔던 걸로 그렇게 이제 좀 이제서 이제 알려진 부분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공시의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차피 결국은 규제로 연결이 될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FTX가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이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걸리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인간은 이기적이고 돈에 있어서는 이기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리했기 때문에였던 거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규제가 없다는 것에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나 가이드가 없고 그렇죠. 그저 이제 자율에 맡긴 거거든요. 그렇죠. 자율과 그 CEO의 도덕성. 네, 그 도덕성에만 사실 의존해서 온 측면이 분명히 되게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덕성에 의존해서 도덕성을 비난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당연히 잘못한 건데, 근데 그 도덕성에만 의존한 그 시스템이 문제였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코인베이스 그 CEO가 얘기를 하는 거는 네. 그쪽은 이제 상장사니까 다 공시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냥 해외로 가서 일단은 미국 밖으로 나가서 법인 설립하고 그러니까 FTX 같은 경우에도 FTX 인터내셔널을 설립해서 그쵸.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규제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해외로 나가서 어떤 다양한 어떤 위험들에 고객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빨리 좀 정해져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결해서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면 사실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가 확실히 정해지면 그 규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FTX는 좀 상징적으로 미국 내에서 이게 좀 의미가 있는 회사였었고 네네. 또 이 회사의 그 CEO가 정치권의 그 로비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네. 좀 앞장서서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런 부분의 규제가 속도가 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이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좀 약화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규제보다는 뭐 산업 자체를 좀 키우면서 좀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야 되지 않냐라는 많은 목소리들이 있었겠지만 그쵸.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마 그런 것들은 많이 좀 힘을 잃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동안 이제 규제 쪽에서 목소리를 냈던 어떤 부분들이 이번에 조금 더 힘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게리 겐슬러 SEC 의장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거래소에 대한 어떤 규제와 감시,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이 이제 거래소 자체를 모니터링을 할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권한이 법적으로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해도 뭐 그 어떤 의무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지 않았을 때 페널티도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아마 본격적으로 좀 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은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가 어려운 그쵸.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테라 루나 사건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졌던 것처럼 네. FTX 사건 이후로는 네. 거래소에 대한 규제가 높아져야 된다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크립토 플레이어들끼리 하는 생태계에 전통 금융 시장이 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편으로는 기존의 금융사들이 오히려 크립토 플레이어들 말고 내가 한번 해볼게라고 해서 진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크립토 시장 자체가 워낙 역사가 짧고 기존 전통금융 시장 안에서의 어떤 오랜 어떤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롱런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계속 어떤 개선해 나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아마 금융 쪽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 조금 더 자기들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FTX CEO가 이제 뭐 그동안 어떤 금융 업종에서 종사했던 경력은 없더라고요. 예. 아하. 없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나이도 뭐 30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2018년에 차려서 지금 3년 만에 파산을 했는데 그 사이에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한 뭐 이런 거였고 근데 상대적으로 굳이 또 비교를 하자면 바이낸스도 뭐 정확하게 뭐 그쪽의 미래가 뭐 어떻게 될 거 단정하기 어렵긴 하지만 예. 일단 CEO 상태를 비교를 하면 이제 뭐 블룸버그에서 이제 선물 거래하는 쪽에서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그 금융의 어떤 업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아마도 거래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고객 자산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하고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뭐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아마 훨씬 더 인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 대해서 많이 문제 제기를 이제 그 규제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중개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수탁하는 거를 한 곳에서 다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고객이 예치한 코인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이익 창출 관점에서는 굉장히 어떤 저조한 수익을 낼 수밖에 비효율적이죠. 없거든요. 네. 예. 가만 놔둘 필요는 없죠. 맡겨놨는데 그 돈을 그쵸. 어떻게든 예. 운용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금을 하든지 뭐든 하든지 가만히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어떤 거래소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러면 은행처럼 가져갈 거냐. 그렇죠.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맡긴 예금을 가지고서 뭐 대출을 해서 그렇죠. 어쨌든 조금 더 금리 높게 해서 예대 마진을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예.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맡긴 예치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용만 한다면 그리고 부분 지급 준비금이긴 하지만 부분적이지만 어쨌든 그만큼을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고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은행도 가만히 놔두면 예금 받아서 대출해주는 이거를 무한 반복할 수 있거든요. 네. 가만히 놔두면 무한 반복하는 게 그만큼 유리하니까 예대 네. 금리 차이가 나는 만큼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규제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대율 이런 네. 걸로 규제를 하고 근데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약에 은행처럼 생각을 하면 고객이 맡긴 거를 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사실 거래소 비즈니스라는 거는 진짜 엄밀하게는 고객이 맡긴 자산은 그대로 둘 건드리지 거라는 말아야지. 네, 둘 거라는 어떤 기대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 그렇죠. 그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내가 언제든 그것을 코인을 내 지갑으로 빼고자 할 때 그 수량이 문제 없이 내가 인출할 수 있다라는 믿음 하에 사실 거래소 인용을 하는 거고 그 어떤 수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수수료 예, 그 거래 수수료를 통해서 매출이 이제 일어나는 부분인데 네. 아무래도 뭐 지금 거래소 안에서 뭐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예치한 코인들이 뭐 오랫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운용하고자 하는 어떤 유혹들은 분명히 있었을 그렇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무릇 거래소란 이제 거래와 입출금의 신뢰에서 기반한 그런
회사인데 네. 그게 깨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FTX 사태와 관련해서 마운트곡스가 다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해킹 사건으로 이제 파산했던 그런 거래소였는데 지금까지도 이제 뭐 소송도 이어지고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채권자들이 돈을 많이 받지는 못했잖아요. 네, 네. 네, FTX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유저들이 맡긴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아마 좀 후순위로 밀릴 거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네, 네. 그리고 아마 이 부분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2014년에 마운틴곡스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 예. 뭐 그게 뭐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지금 보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그래도 지금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어떤 지갑에서 지금 비트코인 일부를 찾아서 그걸 어떻게 나눌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나마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FTX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아있는 대차대표 상에서의 자산의 규모를 봤을 때 뭐 유동성 있는 자산도 일단 거의 많이 줄었고 네. 유동성이 없는 것들을 뭐 팔아서 보상을 한다거나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거의 부분적인 정도의 보상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뭐 파산하면은 고객 예치금에서 한 총 25만 달러까지 보호를 해준다고 해요. 예. 뭐 국내도 은행은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5천만 원까지 해주죠. 예. 예. 근데 가상자산은 지금 그런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관련된 보호 조치는 뭐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면서 FTX가 미국 파산 법원이라고 할까요? 네네.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네. 챕터 11은 회생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네네. 챕터 7은 아예 청산 끝내겠다는 얘기인데 네네. 11을 굳이 신청을 했어요. 음. 그런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빚에 비해서 가진 게 너무 없어서 이게 뭐 회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1을 신청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보통은 청산으로 바로 가게 되면 예. 바로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다 이제 분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7보다는 11을 신청하는 경향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청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보전을 할 수 있는. 네네. 그래서 바로 그냥 청산으로 갔으면 지금 남아있는 자산으로 아마 그 분배가 됐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뭐 그래도 오늘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걸 찾자면 크립토 시장 내에서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야, 네. 이렇게 하자라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는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크트리 준비금 증명 네.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이 네, 얘기도 네, 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법정 통화하고 그다음에 고객이 맡긴 가상 자산 각각에 대해서 거래소가 온전히 보유하고 있는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높아지게 됐는데 지금 이제 머클트리 자체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의 하나인데요. 머클트리는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데이터 블록 밑에 이제 두 개로 쪼개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나무처럼 이렇게 생긴 어떤 그런 모양이어서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중에 하나이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좀 유용하게 활용이 되는 경우는 어떤 데이터가 유효한가를 검증을 할 때 머클트리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이 전체 데이터를 다 확인할 필요 없이 한 부분만 어떤 공개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전체에 대한 데이터의 검증성이 가능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클트리 형식으로 가서 유저들 각각의 어떤 계좌들을 연결을 하고 그러면 어떤 개인의 어떤 정보들을 다른 사람한테 크게 노출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이 거래소에 맡긴 코인에 대해서는 온전히 이 잔액 안에 내 코인이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조금 더 전문적인 설명들은 전문가분의 어떤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카운트 1, 2, 3, 4 해서 8까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해시의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이제 두 개, 이제 하나 밑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어카운트 하나에 대한 일에 대한 부분은 이제 검증하고자 할 때 한 번에 해싱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계좌가 이 머클트리 안에서의 어떤 데이터의 유효성이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 부분은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 추천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거를 이제 다른 거래소들도 우리가 저거를 통해서 어떤 리저브를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서 많이 시도를 이제 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 이 잔고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지금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잔고가 마련되기 전까지 또는 그 전후의 과정 속에서 이제 다른 거래소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그 잔고를 채웠던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됐었거든요. 일종의 돌려막기인데요. 네. 다른 데서 빌려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또 네. 한 데서 줘야 되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또 이제 그림을 하나 더 준비를 했었던 게 있는데요. 예. 이제 10월 28일에 예. 게이트.io라는 거래소에서 리저브 증명 보고서를 이제 게시를 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었는데 그 일주일 전인 이제 21일에 이제 크립토닷컴이라는 거래소가 이 유저의 물량인 이제 이더를 32만 개를 게이트.io 거래소로 보낸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28일에 이제 게이트.io 거래소는 우리가 이런 어떤 리저브 프루프를 이제 했다라고 예. 이제 공개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서는 그게 끝나고 나서는 다시 또 한 28명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고받기를 한 정황들이 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게이트.io하고 이제 크립토닷컴 거래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또 다시 잃게 되는 계기가 좀 됐거든요. 근데 뭐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실수로 뭐 보냈다 이런 변명을 또 했는데, 예, 너무 궁색한 구차하죠. 거죠 지금.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머클트리 방식도 이제 하나의 어떤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되는 건데, 그거보다는 실제로 플로우 자체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의 지갑을 아예 공개를 하고 그 지갑에서 이제 어떤 이루어지는 거래들을 일반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일일이 확인하는 게 너무 어렵다면 어떤 이 공시하는 어떤 빈도를 훨씬 더 자주 뭐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이제 들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FTX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여러 가지 FTX 자체만도 있지만 네. 사실 이 사건이 어느 쪽으로 확산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제2의 FTX가 나오는 거 아니냐. 거래소 음. 중에 또 이런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불법적인 걸 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또 나올 수 있을까요? 그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사실 어렵고, 왜냐하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FTX처럼 큰 대형 거래소에서도 어떤 고객이 맡긴 자산하고 그 자신의 어떤 고유 계정하고 지금 구분 없이 그냥 사용을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는데, 예. 훨씬 더 규모가 작은 거래소들, 훨씬 더 어떤 감시를 덜 받고 뭐 그쵸. 주목도 덜 받는 데들은 그걸 전혀 안 했을 거라고 장담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착하다면 안 했겠지만 그죠? 네. 근데 이제 국내도 저도 궁금해가지고, 국내도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FTX 있고 나서 이제 국내 쪽을 좀 알아봤고 저희 빗점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국내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진 않은데 이게 약간은 어떤 반강제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은행이 우리가 연계은행이 있으니까 거기에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고요. 네. 그래서 원화 가치는 거기에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거래소 안에서 보관을 하는데, 이제 고객이 맡긴 이제 수량 그대로 이제 100% 또는 100% 이상, 100% 이상으로 찍히는 거는 이제 자사가 갖고 있는 물량이 합쳐지면 이제 100% 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기 감사를 이제 뭐 분기마다 반기마다 이렇게 뭐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외는 그런 거가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금융권의 규제를 어느 정도 따라가는 규제들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보호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앞서 말씀 주신 이제 머클트리 준비금 증명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기록을 기반으로 하지만 이것조차 이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면서 네. 도미노 현상에 대한 걱정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네. 다른 걱정거리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해외 이제 대출 플랫폼인 블록파이에 대한 이 뱅크런에 대한 우려 네, 네, 이런 네. 것도 있는데 이게 FTX의 영향이 맞을까요? 그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이제 FTT 토큰 보유하고 있던 거를 예.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담보로 FTT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가치가 뭐 10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돌려받지도 못할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그 손실만큼은 다 떠안게 된 상황이 된 것 예. 같아요. 그리고 FTT 시가총액이 이제 이번에 가격 급락하기 전에 보니까 이제 2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원화 가치로. 예. 20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이제 테라 루나 사태 때 그 테라 스테이블 코인 정도 시가총액 되거든요. 루나가 40조 원 정도 됐었고. 그러니까 요 시총 자체로는 큰 건 맞는데 예. 엄청 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준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손실이 지금 다 발생하고 있다라는 상황들은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제가 조금 더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그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일부가 예. 1달러 패깅이 좀 깨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테더 같은 것들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리저브 자체에 대한 의구심들이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FTX하고 연결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냐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예. 뭐 이제 테더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 뭐 우리가 이거를 발행을 할 때 어떤 과정 속에서 발행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또 네. 밝혀져 있지도 않은데 이제 공시가 되어 있기로는 시장에 수요가 있을 때 또는 어떤 고객들의 발행 요청이 있을 때 발행을 한다. 테더를. 네, 예. 이렇게 발행한다 이제 하는데 사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해 보면 스테이블 코인은 항상 1달러에 그냥 패깅이 되는 거고 이거 자체의 가격 변동은 원래 없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테더를 발행할 때도 그냥 달러를 받고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어딘지 사실 그 부분에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지금 리저브 같은 경우에는 테더를 발행한 만큼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이 이제 테더 발행된 잔액이거든요. 저만큼을 그냥 달러로 그대로 100%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지금 테더가 공개했던 현재 리저브의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그래도 미국 단기국채로 CP를 바꾸고 이런 일부의 노력은 있긴 했지만 한 13% 정도가 대출 그리고 이제 채권, 그러니까 본드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보면은 이제 발행을 했던 주체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알라메다 쪽에 지금 제일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알라메다가 저만큼을 발행 요청해서 발행을 했고 그러면은 지금 저게 40빌리언 달러이거든요. 아, 그럼 그래프로만 봐도 한 25% 정도 돼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저만큼을 다 달러로 현금 주고 샀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달러와 정확히 연동이 되는 테더마저 지금 FTX와 알라메다 리서치의 파산 사태에 지금 휩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달러를 주고 저걸 발행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냥 채권을 발행해서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그냥 리저브를 갖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또는 FTT든 뭐든 간에 어떤 담보를 줬고 네. 저것을 발행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테더가 리저브라고 갖고 있는 것 중에서 뭐 10%든 몇 %든 일부는 휴지 조각일 수 있다. 네, 가치가 적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발행은 먼저 저렇게 다 해놨는데 테더 각각에 대해서 1달러 패깅이 될 수 있는 보장이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지금 조금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뱅크런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돈을 찾는 이유는
그 회사가 돈을 안 가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네. 심리가 망가지면서 우르르 쫓아가가지고 하면서 이제 뱅크런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테더사 같은 경우에는 발행한 USDT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이런 네. 우려가 있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뱅크런이 나올 수 있다라는 네.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네. 결국은 이거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과거에 이제 연준이 나왔던 상황이나 미국의 네. 은행들 상황도 보면은 라스트 레조트라고 하죠. 이제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주식하고 뭐 다르게 가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에 완전히 몰렸을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바이낸스나 FTX가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바이낸스도 무한정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이제 FTX는 저렇게 이제 됐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물 시장, 이게 크립토 시장뿐만 아니라 실물 시장에 문제가 없냐?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흥국생명 이슈도 있었죠.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죠. 그러나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는 나와서 막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러니까 각종 금융 당국에서 나와서 막아줬잖아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크립토 시장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는 네. 생각도 좀 네. 들긴 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봤던 그 테더 관련해서 제가 자꾸 우려가 되고 있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FTT랑 다르게 우리나라 거래소에도 상당수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 네. 가능성, 부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간단하게 좀 요거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참 언급하기가 되게 민감하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은 가장 메이저고, 근데 이제 일단 테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리저브가 안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100% 달러나 미국채나 뭔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게 많이 섞여 있다. 뭐 중국 CP도 섞여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몇 년 의구심은 전부터 있었어요. 예, 네. 몇 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리저브를 봐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근데 그나마 그거를 줄이고 해서 지금은 뭐 한 그래도 뭐 한 80%대까지는 이제 거의 유동성 높은 뭐 TBL 이런 걸로 위주로 많이 다 채워놓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공격은 있었지만 그때그때 조금씩 개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까지는 큰 문제 없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페깅이 발생을 하더라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다행히 그것이 좀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테라 루나 때도 한번 크게 디페깅이 됐지만 어쨌든 다시 해소가 됐고, 지금은 그 디페깅의 정도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불안은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위험이라고 보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테더사가 이번에 이런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도록 실제로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은 아마 조금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뭐 CP를 다 T빌로 바꾸는 작업들을 했었고, 그러면서 그나마 어떤 좀 우려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CP라는 것이 이제 어음인 네. 거고 이제 기업에게 대출해준 그런 개념일 거고 네네. T빌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정부에게 네. 빌려준 돈이니까 네, 훨씬 네. 더 안전하게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네. 바꿔놨다.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빗썸과 같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죠? 네. 네,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으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FTX 사태 직전까지의 이제 시장 흐름 데이터를 좀 보면 기관 투자자들, 특히 이제 미국이나 해외 기관들이 상당히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었고 증가를 실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시세와는 다르게. 네. 실제로는 좀 어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장세가 좋지 않았으니까 뭐 유의미하게 특별한 뭐 유입이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라 루나 사태 이후에는 계획 중이었던 투자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은 많이 중단되거나 뭐 투자 금액이 이제 더 이상 뭐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크게 상황이 달라지진 않았었던 것 같고, 해외에서는 근데 일부 뭐 투자 유입이 있었던 부분들도 예.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가상자산 투자를 기관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까는 작업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은 계속 진전이 되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테라 루나 사태와 무관하게. 예. 그래서
10월 달에는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전통은행이 이제 뉴욕 멜론은행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가상자산을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취급을 시작하겠다. 이거를 이제 10월에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수탁 업무를 시작하는 거는 뭐 한 2018년부터 시작해서 미국 아이비들은 거의 다 발은 담그고 있어요. 거의 다 이제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이라던가 뭐 BNP라던가 뭐 알만한 은행들은 거의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작은 한 상황이었고, 근데 이번에 뉴욕 멜론은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수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펀드 매니저들이 주식이나 채권이나 원자재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스펙트럼도 동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제공하겠다라고 했었던 포트폴리오의 거거든요. 일종으로.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다른 은행에서 가상자산을 이제 기관이 거래하려고 할 때는 이제 별도의 어떤 사업자하고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그쪽하고 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뉴욕 멜론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 주식 채권 거래가 되고 있던 기관인데 여기에 가상자산 이제 수탁이랑 회계 처리랑 오퍼레이션이랑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잖아요. 예. 다른 자산이랑 거의 동일선상에서 서비스를 받는 거고 표준화된 내용으로 받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봤을 때는 저는 생각했던 거는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가 허들이 되게 낮아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오퍼레이션적인 부분들을 많이 담당해 주는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예.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는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피델리티에서 설문조사 했을 때도 한 70% 정도 기관 투자가들이 앞으로 투자계 갖고 있다. 뭐 이런 응답들을 했었는데,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일단은 기관 투자자들은 당분간은 좀 편입을 미루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아크인베스트에서도 원래는 굉장히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쪽인데도 예. 이번에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사건은 사실 신뢰를 좀 많이 훼손시킨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앞으로 한 몇 년 정도 늦춰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좀 내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도 이게 이제 규모도 규모인데 거래소라는 부분이 파산을 했다라는 거가 신뢰도를 많이 낮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신뢰 훼손이나 아니면 블록체인 자체에 대한 훼손 이런 거랑은 무관하지만 이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산업인데 여기서 이런 어떤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신뢰 강을 건넜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제 FTX 사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워낙에 큰 거래소가 파산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얽혀있던 전통 금융권과도 상관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네. 있었는데,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영향은 안 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뭐 완전히 따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예. 가상자산 가격 하락하는 동안 주가 많이 올랐고, 근데 현재 그 이제 가상자산 시장 안에서의 이슈들이 금융시장하고까지 파급되는 연결고리가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까지 가게 되면은 좀 전염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조금은 차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 안에서 이제 어떤 연쇄적인 영향들은 좀 큰 것 같고, 그리고 규제 여부의 차이가 이번 문제를 발생시켰다라는 점도 주식이 좀 별개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가 문제가 생기고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생겼을 때 뭐 즉각적으로 연준이 그것을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뒤에 큰 형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장은 이게 이렇게 최악으로 나빠지더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부분이 아마 차이인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특히 더 많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탈중앙화를 외쳤으니까 네. 탈중앙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참 연결고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은 FTX가 파산하면서 FTX의 가치가 제로가 됐다. 그러면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FTX의
투자한 회사들이 그쵸. 예, 투자한 힘들어지겠죠. 회사들. 그쵸. 그런데 FTX에 제가 보니까 시가총액이 32빌리언,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한 40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투자 금액은 한 2빌리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조 원 정도. 그러면 투자한 돈이 이제 많이 가치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번 게 없어졌네 해가지고 깨진 것이 결국은 2조 달러 정도밖에 2빌리언 달러밖에 안 됐다고 하면은 거기서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대신에 이쪽 시장에서는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남아 있겠지만 네, 네. 넘어오기에는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 맞아요. 이렇게들 많이 네.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FTX 자체가 뭐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뭐 법정 통화로 많이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 그리고 사실 레버리지를 일으키기에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통 시장에서 대출을 받고 채권을 정식으로 발행하고 하는 절차보다는 그냥 FTT라는 네이티브 토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훨씬 쉬웠을 테니 그렇죠. 사실 크립토 시장 안에서 어떤 레버리지를 일으킬 유인이 또 훨씬 컸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 연준의 이 금리 인상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증시는 지금 네. 상당히 지금 반전을 하고 있는데 네네. 역시 이 FTX 때문에 가상화폐 업계에는 침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직 이제 막 잠재적인 위험들이 지금 막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과정이고 이게 전부 다 드러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제 스테이블 코인 리저브 관련해서 신뢰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몇 개 USDT도 그렇고 USDD라는 스테이블 코인 트론사가 발행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디페이킹 상태거든요. 예.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되진 않았고 또 다른 쪽의 어떤 위험의 전이들도 지금은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뭔가 바닥을 단정 짓는 것 자체가 지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발언이나 전망은 좀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네,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자면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제 고객이 맡긴 자산하고 이제 회사의 어떤 것들을 계좌를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금을 분리를 하고 안전하게 보관하는 거에 대한 이슈가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거래소들이 자생적인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네. 뭐 국내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에 대한 논의는 훨씬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신뢰라는 부분이 회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신규 투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실질적인 펀더먼털과 신뢰가 회복되는 시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미선 빗썸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이미선의 크립토 리서치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